자, 북한은 최근 이 무력 시위를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있어서 그 배경이 지금 주목이 되는 상황이죠. 내주 예정된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유동규 전 본부장의 법정 첫 대면의 쟁점 등을도 지금부터 이 정치권 이슈 전문가들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김근식 경남대 교수,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종욱 전 청와대 행정관, 박성민 전 청와대 청년비서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주제 바로 보시죠. 자,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해군 오늘 오전에 천안함 13주기 추모식을 개최를 했고 천안함 생전장병 전원에게 이 상해 기장을 수여를 했습니다. 이현종 위원님, 먼저 과거와 다르게 상해 기장까지 수여한 의미를 먼저 좀 분석을 해주시죠. 2010년 3월 26일 밤 9시 22분이었습니다. 네. 천안함이 폭침당한 시점이었죠. 네. 당시에 48명의 우리 용사들이 순직을 했고요. 58명이 구조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10여 년이 흘렀지만 이 구조된 장병들 같은 경우에 전역을 한다든지 또 이 해군에 계속 근무하는 직원들이 있었는데 문제는 이들에 대한 어떤 이 뭐 후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특히 이제 이 당시에 구조됐던 장병들 같은 경우는 그 트라우마 때문에 배를 더 이상 타지를 못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요. 네, 네. 그러면 승진을 못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더군다나 또 외부에 나 취직을 하려고 해도 이 정신 치료를 받았거든요. 트라우마에 대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이력이 있다 보니까 이 취직도 잘 안 된다고 그래요. 네. 이제 그런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이들의 자존심이라든지 어떤 후유증이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최원일 함장 같은 경우도 한 3, 4년은 정말 술과 담배로 보냈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그 사회 적응이 늦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더군다나 국가가 이들에 대한 어떤 명예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었다 보니까 굉장히 천안함 용사들 같은 경우는 이 가짜 뉴스라든지 폭침이나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심적 고통도 컸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국방부가 해군이 상해 기장을 이름을 바꿔서 헌신 영예 기장이라고 해서 이제 이 생존한 장병들에게도 수여하기로 했습니다. 그만큼 이들의 자존심이라든지 또 어떤 자긍심, 즉 국가를 구하기 위해서 본인들이 헌신했다는 것들 이런 것들을 기회 줌으로 인해서 좀 더 이런 사회 적응이나 어떤 군 생활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한 취지가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아까 리포트에서 잠깐 언급이 됐습니다만 북한이 이제 핵 어뢰 수중 폭발 실험 또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 등 이런 것들을 대대적으로 지금 선전을 하고 있어요. 전문가이신 우리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이런 걸 어떻게 저희가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이런 상황. 이미 이제 북한의 핵 위협이라는 것은 이제 미래의 일이 아니라 임박한 현재의 위협이 되고 있고요. 최근에 와서 북한의 이 도발을 양상을 보면 발사 장소가 아주 전방위적이지 않습니까? 공항 활주로부터 산악 그리고 골프장 호숫가 바다 뭐 가리지 않고 아무 데나 쏠 수 있는 지금 능력을 갖추고 있고요. 최근에 제가 주목하는 것은 과거에는 ICBM이라든지 이런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나 미사일들은 시험 발사라고 그랬습니다. 시험 발사라는 것은 개발 단계에 잘 맞는지 보는 시험 발사인데 그다음엔 검수 사격이라고 해요. 그거 뭐냐면 공장에서 대량 찍어낼 때 하나를 뽑아서 검수 사격을 하는 거고 그다음 나올 때는 검열 사격이라고 합니다. 그거 이제 부대에 배치가 된 다음에 부대 배치가 잘 되고 있는지 검열하기 위해서 사격하는 거고요. 최근에 쏘는 것은 뭐냐면 교육 시범 사격이라고 합니다. 이건 뭐냐면 이제 완전히 실전 배치가 끝났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과거에 한 10년 전에 뭐 동창리에서 이 발사대 세워서 시험 발사하는 정도로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이미 실제 운영하는 부대들 이름이 다 있고요. 그 부대들에서 실제로 이제는 아무 때나 뽑아가지고 수시로 발사하고 있는 교육 시범 사격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임박한 완전히 우리의 눈앞에 있는 그 핵 위협이라는 걸 분명히 생각을 해야 되고 그걸 지금 북한에서는 거의 2, 3일에 한 번씩 쏴대면서 남쪽에게 그런 군사적 위협을 계속 가시화시키면서 우리들을 압박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눈앞에 좀 위협으로 간주를 해야 된다 하신 건데 이런 와중에 한국과 미국은 이 북핵 대응 훈련의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한미일 3국이 공조를 강화하는 상황에서 북한의 도발 더 잦아질 가능성도 높다고 좀 보시죠. 제가 볼 땐 상황은 계속 악화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강대강 대치국면이 강화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볼 때 미국 같은 경우도 인도태평양 전략이라고 얘기해서 중국을 고립 견제하는 전략을 근데 거의 노골적으로 이제 투사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한미일 협력 공조 이런 부분들이 강화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고요. 거기에 대응해서 북한도 어떤 다양한 방식의 핵탄두를 다량화시키거나 경량화시키는 방식을 통해서 실전 배치를 통해서 위기 상황, 유사 상황에는 공격을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다 만약에 북중로 같은 경우가 관계가 더 긴밀해지게 되면 소위 한반도라는 기점을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갈등의 국면들이 커질 수 있다. 거기다 이제 대만 문제까지 겹쳐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 한반도 문제, 대만 문제라고 하는 것이 소위 서로가 격화된 상황에서
아주 어떤 유사의 어떤 상황이 발생해서 돌발적인 변수가 발생하게 되면 우리가 제어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분명히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까지 가지 않도록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만 지금의 국면은 그것을 제어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왜냐하면 대화의 기제가 없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 서로가 강대강으로 예를 들면 훈련하면 거기에 반대로 발사를 통해서도 그래서 막아내려고 하는 흐름들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억제하기 위해서는 미중 간의 전략적 대화가 가시화되거나 아니면 남북 간의 대화가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런 가능성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대방은 소위 내부의 단결과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어떤 공격적인 행위에 대해서 방사하기 위해서 더 큰 강도로 자기의 모습을 드러낼 수밖에 없겠죠. 또 그런 것이 또 북한 입장에서는 김정은의 리더십을 어떤 외부의 요인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으로 만들어내는 또 측면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가면 갈수록 상황은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까 대화 채널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전에 대화를 쭉 하다가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 이렇게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볼 때는 대화라고 하는 것이 100%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만 또 강대강의 대치를 한다고 해서 문제가 풀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쪽에서 강하게 나왔을 때 당연히 우리는 거기에 대한 억지력을 가져야 되는 것은 맞는 건데 그 억지력이 대화까지도 못하게 하는 방식으로 갔을 때 수단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하지만 가장 말씀하신 것처럼 잘못된 행동과 잘못된 어떤 공격에 대해서는 당연히 확장 억지력을 가지고 맞서야 되겠죠. 대화까지 제가 포기한다면 방법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또 이런 상황에서 어제 서울 도심에서는 윤 대통령의 한일 회담을 비판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여기에 야권 성향의 단체들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 야당 정치인들이 참여를 했는데 다음 주제는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이제는 일본을 당당하고 자신 있게 대해야 합니다. 일본과도 협력하고 선의의 경쟁을 펴야 합니다. 신년 지소미아를 체결해 자유롭고 열린 인도 태평양의 추진 과정에서도 대한민국 국민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부끄럽습니다, 여러분. 대체 우리에게 어떤 이익을 줬습니까? 그들은 대체 무엇을 양보했습니까? 제발 민주당도 반일 감정만 부추기지 말고 한일 미래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숙고해 주기를 바라고. 네, 국민의힘에서는 북한이 군사력을 과시하는 상황인데도 민주당은 비판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 장외 집회 대신에 북한에 맞서라 이런 말까지 나왔거든요. 좀 어떻게 보세요? 저는 국민의힘 역시도 안보를 정치 레토릭으로 풀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사실 북한의 지금 도 넘은 도발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금 자연재해, 대북 제재, 그리고 코로나19까지 겹쳐서 북한 내부의 민심이 상당히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도발에 더해서 사실은 대내 선전까지도 굉장히 강하게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정치인이라면 여야 막론하고 이런 북한의 움직임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보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민주당을 국민의힘이 비판하고 이럴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국민의힘도 조금 새겨 들어줬으면 하는 것은 이번에 이 장애 집회의 핵심은 사실 이번에 정말 굴욕적인 외교다라고 비판받고 있는 한일 정상회담과 그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안 자체에 대한 규탄 집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안보,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고 왜 이 문제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느냐와 같은 흑백 논리로는 접근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지금 사실은 이 집회가 민주당이 주최한 집회는 아니고 여러 시민단체들이 모였고 거기에 이제 정의당과 민주당 이런 여러 정당들이 참여한 만큼 이 여론이 절대 가볍지 않다는 사실을 좀 기억하면서 이 한일 강제동원 배상 문제에 대해서 정말 국민들께서 많이 분노하고 계시다라는 사실 역시 인식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대일 외교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이야기를 하고요. 지금 이야기하는 건 서해수의 날하고 이제 대북 관계 요 부분인데 서해수의 날 이 행사에 민주당 지도부는 참석하지 않고 김병주 의원만 대리 참석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제 도심에서 이렇게 모여서 장애 집회 열심히 하시고 계신데 서해수 날은 이미 오래전에 우리 국가에서 기념일을 만든 날이고 문재인 대통령 두 번인가를 참석할 정도로 나름대로 심혈을 기울인 그
국가 일입니다. 예. 거기에 민주당 대표 지도부가 무슨 이유로 안 왔냐면은 울산에 현장 최고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못 왔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서해 수호 날은 1년에 딱 정해져 있는 날이에요. 미리 스케줄이 있는 날입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연 민주당이 북한의 무도한 군사적 도발에 의해서 우리 군 장병이 희생당한 거에서 과연 진심으로 그걸 느끼고 있는지를 생각해 볼 수밖에 없고요. 예. 왜냐하면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의 도발은 지금 임박한 현재의 위협입니다. 네. 우리 눈앞에 있는 위협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군사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우리의 주적 상태죠. 예. 일본은 75년 전에 해방된 우리의 그 한일 관계이고요. 예. 그다음에 지금 한일 관계는 경제, 안보, 문화, 인적 교류 모든 등등해서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라는 공통의 현재적 가치를 가지고 미래로 나아가는 관계입니다. 근데 지금 어제 장애 집회 모여서 당 대표부터 모여가지고 지금 한참 우방 국가로서 잘 지내고 있고 잘 지내야 할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70몇 년 전 이야기하면서 사과하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임박한 현재 위협이고 우리가 네. 군사적으로 대처하고 있고 우리 장병이 죽어나가고 있는 북한의 저런 무도한 도발에 대해서는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서해 수호의 날에 오지 않는다. 그리고 한 번이라도 북한에 대해서 지금 일본의 배상에 대해서 과거에 일본의 어떤 잘못된 행태에서 요구하는 것처럼 과연 북한에 대해서 지금 현재 북한의 도발에서 그렇게 요구하라고 강하게 장애 집회라도 한 적이 있느냐. 저는 그런 면에서 정말 과거의 동굴에 갇히기보다는 예. 현재 동북아의 질서 속에서 앞으로 향후에 동북아에서 한국의 국가 이익을 생각할 때 어디와 가깝게 지내는 것, 또 어디와 우리가 명백하게 경계심을 갖고 적대해야 되는지를 정확히 골라야 될 때가 됐다, 예. 선택해야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뭐 저도 제 생각에도 민주당 지도부가 이 수호의 날 행사에 참석하는 게 맞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왜냐하면 적어도 일제에 맞서서 싸웠던 독립운동, 네. 그다음에 6.25 전쟁에 맞서서 목숨을 희생했던 우리의 선배들, 그다음에 민주화운동을 통해서 우리 사회의 독재를 몰아냈던 이런 세 가지 문제와 관련해서는 어떤 네. 형태로든지 국가 정체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야를 뛰어넘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의를 표하는 것이 전 맞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네. 앞으로 민주당이 그런 자세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근데 그러면서 저는 국민의힘이 계속 그 민주당의 안보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데 네. 안보가 초당적인 협력을 하려면요 대화를 해야 돼요. 만약에 예를 들면 한일 간에 이런 문제 해법이 있었다고 얘기한다면 예. 먼저 해야 될 것은 대통령의 결단이 아니고요. 네. 야당 당대표든 야당 상임위든 만나서 설득하고 토론을 해야 돼요. 설득하고 토론을 해도 안 된다면 그때 가서 결단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이런 협상도 하지 않으면서 왜 안보에 협조하지 않냐고 얘기하는 건 좀 말이 앞뒤가 안 맞는 얘기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계속 그 한일 관계를 얘기하는 건 이건 우리 헌법의 정체성이에요. 상해적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았다고 하는 건 네. 일제에 맞서 싸운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예. 한일 협상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을 건드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봐야 되는 것이고 예. 또 하나는 피해자 희생자분들 같은 경우 그것을 받지 않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제3자 대의 변제 같은 경우. 예. 아니, 우리 국민들이 반대하는 걸 왜 대통령께서 그다음에 집권 여당이 나서서 하려고 하는가에 대해서 예. 충분히 설명을 하셔야 되는데 네네. 계속 이 문제를 본인의 신념에 의한 결단이라고 말씀하시게 되면 예. 토론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예. 토론하지 않겠다는 분하고 어떻게 협력을 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이제 이야기를 또 계속 이어갈 텐데 이제 어제 집회에서 이재명 대표 윤 대통령의 받아온 것이 없다면서 대일 외교를 비판했습니다. 먼저 직접 목소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 퍼주기는 잔뜩 했지만 받아온 건 없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대한민국의 이익을 지키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야 될 그 책임을 제대로 과연 이행했습니까, 여러분? 네, 들으신 대로 이재명 대표는 일본에 퍼주기만 했다 이런 입장이고요. 국민의힘에서는 한일 관계 정상화가 진정한 국익이면서 또 민주당에서 이 대표 방탄을 위해 반일 선동에 나선다 이런 비판을 했거든요. 좀 양측의 입장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조금 전에 이재명 대표 연설 중에 일본을 빼고 북한을 한번 집어넣어 보십시오. 북한한테 퍼주기만 했는데 우리가 받은 게 뭐가 있느냐. 똑같은 적용이 됩니다. 네네. 자, 개성공단 그 사무실 북한 일방적 무너뜨렸습니다. 예. 그에 대해서 언제 배상을 요구한 적이 있나요? 문재인 정부에서. 요구한 적 없잖아요. 그리고 또 이 북한이 이번에 핵거래를 이야기를 하면서 지난 12년 동안 꾸준히 연구 개발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대화가 진행 중에 있는 속에서 북한은 이 핵거래를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대화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죠? 대화라는 건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네. 상대방이. 그래야지만 대화가 있고 그 대화에 대한 후속 조치가 있었는데 예. 지금 북한이 지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대화를 한다고 하면서 물밑으로는 다 핵 개발하고 있다는 건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이고 본인들도 인정한 사실이에요. 예. 핵 개발을 고도화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북한과
지금 우리가 임박한 이런 안보 위협에 대해서 민주당이 일본에 하는 100분의 1, 1000분의 1만큼만 해도 저는 국민들이 이해하리라 봅니다. 왜냐 야당으로서 제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일본과 협상에 대해서 야당 입장에서 이걸 꼼꼼히 봐야 된다. 저는 저것 자체고 한편으로 일본과 협상안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봐요. 일본에게 우리 이렇게 반발이 있으니 당신들도 좀 양보를 해라 라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민주당의 어떤 태도가 보면 이거는 우리 민주당 공당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균형적으로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럼 북한에 대해서 성명 하나 냈습니까? 논평 하나 냈습니까? 그리고 우리 숨져간 우리 천안함 용사들에서 추모 한번 했습니까? 김병조 의원 혼자 달랑 보내놔놓고 다들 울산 가서 나중에 조화 하나 보내고 그게 그냥 합당한 일인가요? 정말 우리 국가를 위해서 숨져간 우리 젊은이들 위해서 저 추모 한번 할 시간이 없었나요? 저는 그 문제를 지적하는 거예요. 저렇게 장외에 나가서 많은 분들이 농성하는 거 지적하면 좋습니다. 저 시간에 조금 시간을 내서 서해 수호의 날에 갔더라면 국민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박수 쳤을 겁니다. 그리고 야당의 주장에 귀를 기울였을 겁니다. 그거 하지 않았잖아요. 알겠습니다. 그 박성민 전 비서관께 이렇게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이현정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 대북에 대해서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민주당에서 지금 국정조사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게 진짜 하려는 건지 민주당의 상황은 어떤 건지 그 두 가지를 좀 여쭤보고 싶어요. 일단은 뭐 말씀하신 대로 이제 서해 수호의 날 장병들을 기리기 위해서 자리에 참석하는 것이 저도 맞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아쉽기는 한데요. 다만 이제 울산에서 현장 최고위를 할 때 이재명 대표의 모두 발언이 그 장병들의 호국 영령들의 숭고한 정신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긴다라는 말로 시작을 했던 만큼 당시 현장에서 이제 추모의 분위기는 분명하게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김병주 의원이자 국방위 관사 한 분만 참석한 것은 상당히 좀 아쉬운 행보다라는 생각이 저도 들고요. 그것과 별개로 지금 이제 대일 외교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의혹들, 예를 들면 지금 일본에서는 여러 정치인들이 언론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문제들을 요구했다라고 보면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는 하나같이 다 기가 차는 내용들입니다. 뭐 후쿠시마 수산물을 뭐 수입해라라는 이야기, 그리고 소녀상을 철거해달라, 위안부 합의를 이행해달라, 뭐 독도 이야기까지 나왔다고 하는데 이 모든 것이 사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과거사뿐만 아니라 영토 그리고 역사의 문제를 건드리고 실제로는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는 주제이기 때문에 지금 박홍근 원내대표의 입장은 국민의 생명권, 안전권 그리고 경제권과 이렇게 밀접하게 연관된 내용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진위를 밝힐 필요가 있다라는 점에서 국정조사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아마 요구서를 제출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이것이 과연 얼마나 이제 제대로 국정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조금 걱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단순히 우리나라 안에서 뭐 일부 몇 부처가 뭐 내부 회의를 한 내용이 아니라 사실은 이제 타국과 외교 관계에서 대화를 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을 일본 정부에서 얼마나 공개해 줄 수 있을지 이런 부분은 현실적으로 좀 따져봐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한미 정상회담과 G7 정상회의 등에서 어떤 성과를 내는지 또 통큰 결단이냐 빈손 외교냐 이걸 좀 판가름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변수로 좀 어떻게 작용할까요, 이게? 그렇죠. 지금 야당이나 진보진영 일각에서 이렇게 장애 집회하는 게 아까도 이재명 대표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퍼주고 아무것도 안 받아왔다. 일견 맞는 이야기예요. 그럼 아까 이현정 의원이 말씀하셨다시피 북에 대해서 노무현 정부, 그다음 김대중 정부 때 햇볕 정책을 했습니다. 햇볕 정책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선공후득이라는 원칙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여유가 있으니 주고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주고 받는 건 나중에 받고 신뢰를 형성하면 된다. 이게 선공후득입니다. 그래서 대북 쌀 지원, 대북 비료 지원 엄청나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민주당이 가장 적극적으로 박수를 쳤던 당입니다. 그렇다면 북한에 대해서 한반도 평화와 북한에 대한 어떤 화해 협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선공후득이라는 원칙으로 햇볕 정책을 했을 때 지지했던 정당이면 지금 2023년의 동북아 질서에서는 신냉전의 질서 속에서 그리고 한국과 일본의 국격이 대등해졌거나 우리가 국격의 측면에서 더 앞서가는 상황에서 일본과의 과거의 악순환의 고리를 뚫고 이제는 일본과 화해 협력을 통해서 미래지향적으로 동북아 질서를 우리가 국가 이익 차원에서 주도해보자라는 면에서 저는 대일 햇볕 정책을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시행을 한 거라고 봐요. 그러면 대일 햇볕
혜택 정책의 일환에서 정말 우리가 과거에 값수가는 식으로 야 일을 줬으니 일을 내놔라. 지금 줬으니까 바로 줘라. 사과 또 해라. 배상해라. 라고 하는 과거의 악순환의 고리를 뚫고 이제는 대일 햇볕 정책으로 선공후득으로 우리가 과거에 고리딥스에 매듭을 풀듯이 딱 끊어서 전달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과정에서 야당이 일부 반대할 수 있습니다만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대일 햇볕 정책을 의미해서 좀 한 번 더 내로남불 하지 마시고 이해를 해주시길 바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4월 달 미국 방문이 있고요. 그렇습니다. 5월 달 히로시마 G7 방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6월경으로 지금 예상되는 기시다 총리의 답방이 있기 때문에 야당도 좀 적극적으로 이해해서 한일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풀어가겠다는 새로운 접근 방법을 좀 이해해 준다면 저는 일본으로서도 더 이상 국제기구면에서 우리 피해자가 손을 내밀었는데 가해자가 모르쇠 하면 일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우리가 초당파적으로 하면 일본도 반드시 우리에게 화답할 것이다. 또 그런 맥락에서 앞으로 5월, 6월, 7월에 외교 일정들이 큰 변수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당장 한일 정상회담에서 크게 얻은 건 없다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공감하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앞으로 남아있는 것들, 한미 정상회담, G7, 또 답방 이런 것들이 어떤 성과로 이루어지는지 저희가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문기 전 처장을 모른다고 주장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이재명 대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 이 대표가 호주 출장 당시에 이 김 전 처장과 요트로 바다 낚시를 함께했다. 이런 진술을 검찰이 확보했고요. 마주 앉은 사진 등이 지금 새롭게 공개가 됐어요. 이 내용을 좀 정리를 해주시고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좀 예측을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지금 변호인단, 즉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단의 변론의 요지는 눈을 마주친 적이 없다. 그렇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모르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600명 팀장 중에 1명일 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근데 이제 지금 사진들이 많이 공개가 됐고 그 공개된 사진을 보니까 눈 맞춘 적이 없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추가로 공개가 됐어요. 저 보시면 이 서로 간에 앞뒤에 앉아있던 장면들, 또 요트까지 빌려서 또 이 고기잡이 나섰던 것도 새롭게 추가 공개가 됐습니다. 또 이재명 대표가 참돔을 잡았다는 이야기까지 있어요. 그러니까요. 자, 그러면 이재명 대표 변호인의 진술을 따르면 참돔 잡았을 때 서로 외면하고 잡았겠네요. 그리고 뭐 고기 잡을 때도 서로 그냥 눈 쳐다보지 않고 고기 잡고 이야기했겠네요. 정말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왜 안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아니 왜 같이 출장을 가서 같이 했는데 왜 안다고 하면 안 되는 건지 저는 정말 의문스러워요. 왜 그 김문기 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그 다음 날 이재명 대표 방송에 몇 군데에 나와서 나는 모른다 이 사람 라고 했을까? 그건 결국 대장동과 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것을 하기 위해서 저는 거짓말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공개되는 사실들을 보면 9박 11일 동안 한 번도 눈 맞춘 게 없다는 거예요. 자, 9박 11일 동안 서로가 외면하면서 저렇게 11명이 갔겠습니까? 밥을 그렇게 먹었겠습니까? 이건 아무리 국민들이 봐도 저런 건 말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저는 솔직하게 좀 인정하셔라. 왜냐하면 이 부분 때문에 지금 선거법 위반 사건 지금 재판에 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거의 코미디 변론 같고 이렇게 자꾸 공개가 되면 이재명 대표 더 이상 뭐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봤으나 서로 눈교환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할까요? 저는 정말 이거는 점점 재판을 정말 코미디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좀 구체적인 진술이 계속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법적 판단에 좀 영향이 있을까요? 뭐 기본적인 핵심은 그런 거겠죠. 그러니까 기억을 서로 했다는 찍고 안 했다는 찍 계속 제기되는 증거에 대해서 법원이 어떤 판단을 할 것인가의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당대표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선을 가진 분들은 그런 증거에 더 많이 예를 들면 확증을 가질 것이고 반대편은 아닐 거라는 것을 봐요. 그런데 문제의 핵심은 기억이 주관적인 문제인데 이 주관적인 문제와 관련해서 법원이 어떤 판결을 낼 건지 문제 하나하고 만약에 인지한 것을 법원이 사실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선거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쳤는지 문제 이 두 가지를 다 확인해 봐야 되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뭐 법원의 판단 몫이라는 생각이 드는 건데 계속 이제 이런 사진들이 나오고 이런 내용들만 가지고 왜 이재명 당대표는 기억을 못하냐고 문제제기 하시지만 또 다른 증거처럼 소위 언론을 통해서 검찰에서 조사됐다고 나온 내용들을 보게 되면 재판에서 나오는 진술과 또 다른 내용들이 나와요. 고 김문기 씨 같은 경우가 소위 직접 대면 보고를 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검찰 어떤 조사 과정에서 나왔다는 얘기가 언론에 흘러나왔잖아요. 근데 조서 내용을 보니까 고 김문기 씨 같은 경우는 대면 보고를 한 적이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거기다가 본인이 보고하더라도 배석자로 들어갔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배석자라고 하는 건 뒤에 앉아 있는 거죠. 따지고 보면 배석이라고 하는 개념이. 그래서 저는 법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사진 같은 장면에서 나오는 증거가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검찰에서 조사한 진술 조서의 내용과 현장에서 나와 있는 뭐 예를 들면 정 변호사 같은 사람들의 발언, 진술 내용이 뭐 예를 들면 맞지 않았을 때 같은 경우 어떤 것에 더 만약에 무게중심을 둘 것인가를 판단할 필요가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좀 법률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만 많은 국민들이 왜 저렇게 예를 들어 모른다고 기억을 못했다고 얘기했었습니다만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왜 도의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가라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좀 이재명 당대표가 좀 많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과 관심을 가지고 현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법률적인 문제는 법률적인 문제인 건데 또 이 부분들에 대한 좀 국민들의 판단은 좀 야박하다는 느낌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저는 이건 좀 불리하더라도 그리고 약간의 불리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설명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박성민 그 비서관께 이렇게 여쭤볼게요. 뭐 다른 거는 뭐 주장이니까 또 어떤 그 사건을 보고 또 유동규 씨의 증언이기 때문에 뭐 믿을 수 없다라고 할 수도 있죠. 하지만 제가 좀 주목하는 것은 그 이 대표 측 변호인이 한 말이에요. 사진을 보면 둘이 눈 마주친 적이 없다라는 이렇게 하는 변호가 이게 정말 설득력이 있는지 이 부분이 좀 걱정인 것 같은데 저는. 그러게요. 근데 이 부분을 이제 법정에서 이제 판사가 판단을 할 때 이 변호인의 변호를 사실은 탄핵할 만한 다른 증거를 검찰에서 제시한다고 하면 바로 자연스럽게 이 변호인의 변호는 뭐 휴지 조각 같은 변호가 되겠죠. 사실은 효과가 없는 변호가 될 텐데 저는 이런 변호가 적절한지 아닌지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지금 이제 이기인 그 국민의힘의 정치인인 이기인 의원을 통해서 공개되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 사실은 변호인이 주장한 것과 다르게 생각보다 많은 시간 접점이 있었고 같이 마주보고 앉은 사진이 공개되고 이런 것들은 상당히 안 좋을 수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점에서 이재명 대표께서 또는 이재명 대표 측의 변호인께서 그동안은 뭐 얼굴 한번 마주친 적 없지 않냐라고 이야기를 하셨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조금 여론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고 또 이제 법정에서 판사가 보기에 이런 다양한 증거들이 또 제시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참조할 가능성 역시도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설명이 필요한 단계가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군요. 또 유동규 전 본부장은 호주 출장 당시 상황을 상당히 좀 구체적으로 진술을 했는데요. 이 대표가 김문기 전 처장을 모를 리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이재명이가 저는 이재명이에요. 골프를 갔다가 5시간을 치는데 눈을 안 마주쳤대. 2인 카트에 타고 다녔어요. 2인 카트. 김문기 씨가 이게 멀리 있는 걸 잘 봐요. 김 처장이 저쪽으로 날아갔대. 김 처장 옆에 다. 그때 제가 직함이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타면서 김 팀장 아니면 김 차장 공 거기 있어. 여기 있습니다. 시장님. 그러면 이제 가가지고 어떻게 찾았어? 그러면서 치고 그러지 않았을 겁니까? 근데 제가 도저히 또 그것도 몰랐다 그러면 말이 안 되는. 자, 저렇게 이제 유튜브에서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문제는 31일입니다. 30일 금요일 유 전 본부장이 가서 직접 법정에서 증언을 한다는 거냐? 그러면 좀 상황이 더 바뀔 수 있겠죠? 판사의 생각도? 유튜브에서 나와서 하는 이야기는 이제 이게 법정에서 하는 진술과는 달리 본인이 좀 과장해서 했을 수도 있고 그렇게 또 판단할 수 있는 또 나름대로 또 그 보는 분들의 시선이 다를 수 있죠. 그러나 법정에서 할 때는 선서를 하고 하잖아요. 선서를 하고 증인으로서 나와서 이야기할 때는 위증을 할 때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정에서 나와서 하는 유동규 씨의 진술은 그만큼 무게가 있고 나름대로 신빙성을 가지고 그 위증죄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진실만을 이야기할 가능성이 높고요. 따라서 유튜브에서 나왔던 저런 식으로 뭐 진술하지는 않겠지만 그 재판장이 묻고 또는 양측 변호사들이 묻는 말에 대해서 상당히 저는 증인으로서의 성실한 답변을 할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유동규 씨는 그 당시 문제가 됐던 그 해외 출장에 같이 계속 있었고 그다음에 이재명 시장의 최측근 중에 한 명이었고 가장 가까운 측근이라는 유동규 김용 부원장과 정진상 실장과 의형제를 맺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재명 시장이 김문기 처장을 알았을 것이라고 하는 이 무게중심에 상당히 많은 신빙성이 있는 진술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또 이재명 당시 시장과 직접 같은 법정 안에서 서로 눈을 마주치면서 서로 변론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도 아마 한국 정치사에서는 참 굉장히 흥미진진한 대목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대표와 정진상 전 실장 그리고 김용 전 부원장 등은 검찰이 유 전 본부장을 회유해서 자신들에게 불리한 진술을 받아냈다 이러면서 진술의 신빙성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유 전 본부장의 좀 한쪽의 주장일 수도 있는데 진술의 효력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 재판 말고도 다른
재판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유동규 씨나 남우 씨 같은 경우가 이제 다른 사건입니다만 김만배 씨부터 전해 들었다는 얘기 전문 진술이기 때문에 김만배 씨가 거기에 대해서 확인을 안 해주게 되면 증거로 채택이 안 되는 문제가 하나 있는 거겠죠. 근데 최근 문제가 된 내용은 뭐냐면 저 유동규 씨의 동업자였던 정 변호사가 있는데 이 정 변호사가 김영 전 부원장이 예를 들면 불법 정치자금 같은 경우를 건네받았다고 확인해 준 인물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정민영 변호사가 한 얘기가 뭐냐면 자기가 쇼핑백을 들고 나간 걸, 김영 전 부원장이 들고 나간 걸 자기는 본 적이 없다라고 검찰에서 얘기를 했는데 검찰 조서에는 그 내용이 안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둘 중에 하나지 않겠습니까? 검찰이 이 내용을 갖다가 집어넣었다가 뺐거나 아니면 정민영 변호사가 거짓말을 하거나 둘 중에 하나일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 진술 조서 내용 같은 경우도 신뢰할 수 없다라고 소위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거죠. 또 거기다가 또 다 아시겠지만 동봉투 전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뭐 그 이후에 저기 유동규 씨가 뭐 다른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재판장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돈봉투 껴 집어넣고 갔다는 거 보고 폭소를 일으켰다는 얘기가 나오는 상황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내용 자체가 소위 언론에 나왔던 것보다는 다른 내용들이 지금 재판 과정에서 진술로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그 진술 자체에 대해서 탄핵하려고 하는 흐름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다. 이 정도로 판단하시면 될 것 알겠습니다. 같습니다. 방금 거는 이제 대장동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으니까 이현조님께서 대장동 관련된 거하고 그다음에 유동규 씨가 이제 재판에 참석했을 경우에 선거법 위반 그 부분에 대해서 두 개를 좀 짚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유동규 씨가 이제 지금 31일 날 일단 선거법 위반 사건에 아마 이제 그 출대 증을 하게 되면 거의 뭐 이제 마무리 단계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어떤 상황들을 구체로 진술한 사람이 이제 유동규 씨이기 때문에 또 제가 알기로는 아마 당시에 이제 골프를 한 번 이제 호주에 쳤다라는 거 알려져 있는데 지금 또 뉴질랜드에서 한 번 더 쳤다라는 또 그런 이야기도 있으니까 그날 추가로 어떻게 진술할지 모르겠어요. 아마 본인이 그동안 예고했듯이 뭔가 법정에서 밝힐 내용이 따로 있다라는 이야기를 한 바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추가로 이제 공개를 하게 되면 그 신빙성 문제가 굉장히 논란이 될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대장동 재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복잡하게 전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동규 씨 같은 경우는 뭐 김용 씨와 법정에 싸움하기도 하고, 그랬었죠.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또 뭐 이야기 때문에 재판장 자체가 좀 뭐 웃기도 하고 뭐 등등 있었다 그러는데, 뭐 이동규 씨가 지금 진술을 꽤 많이 하고 있거든요, 밖에서. 근데 사실은 이게 재판에 중요한 거는 재판부 입장에서 보면 내 재판장에서 진술을 하는 걸 가장 우선시합니다. 밖에서 아무리 이야기하면 소용없어요. 그렇죠. 그 안에서 진술 얼마만큼 정확하고 이걸 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유동규 씨도 이제 본인이 뭐 유튜브에서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저 재판장 들어가서 정확한 진술하는 거 그게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유효한 증거가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31일 날 유동규 씨가 재판에 나가서 하는 얘기가 어떤 거가 나오는지를 좀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주당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인적 쇄신 요구를 받아들이면서 거취를 둘러싼 내용 가라앉는 분위기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당직 개편이 곧 단행될 분위기다 이런 것도 읽히는데 박성민 비서관께서 좀 상황을 좀 설명해 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더미래라고 민주당에 가장 큰 의원 모임이 있습니다. 그 의원들이 워크숍을 통해서 의견을 좀 모은 바가 있었고 그 이후에 이재명 대표와의 간담회를 진행을 했는데요. 그때 나왔던 요구사항이 이제 대대적인 인적 개편, 그러니까 당직 개편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께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상황이고요. 이르면 이번 주 중으로 당직 개편을 결단할 것이라는 게 당내의 분위기입니다. 다만 이제 아무래도 지금 요구하고 있는 수위는 사실상 지명직 최고위원을 비롯해서 지명직 정무직 당직자들에 대한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전당대회를 통해서 선출된 선출직 최고위원들은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서 당원들에 의해 선출됐기 때문에 일부러 바꿀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그 외에 대표가 임명할 수 있는 대변인이라든지 전략기획위원장 또는 당 안에서 공천을 총괄하고 있는 사무총장 이외에도 여러 당직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개파색이 옅은 사람들을 배치하는 것이 맞지 않겠냐. 지금은 소위 말해 친명계 일색이지 않냐라는 것이 시각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대변인의 브리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면 현재 이재명 대표께서 상당히 고심 중인 것으로 보이고요. 하지만 이르면 이번 주 중으로 결단을 할 것이다라는 것이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데 지금 내년 총선 이 공천을 총괄할 조정식 사무총장
유의말 방침으로 좀 전해지거든요. 그러면 또 인적쇄신 의미가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인적쇄신을 하는 것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본질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점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이런 부분들로 비판을 하는 분들도 상당히 있고요. 그러니까 당직 개편한다고 뭐가 그리 많이 달라지겠냐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일단은 당 안에서의 소통의 결과물이라는 점에서는 유의미할 것으로 보이나 제가 좀 우려스러운 것은 결국에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상당히 민감한 이 시점에서 당직 개편이 진정으로 의미가 있으려면 사무총장직을 바꾸는 것이 좀 필요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좀 유보적인 입장이 뭐 여러모로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결국에는 당직 개편을 대대적으로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일부의 불만은 잠재울 뿐 사무총장이라는 직이 유지되는 이상 당직 개편의 의미가 퇴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라는 점이 좀 걱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지적을 해주셨고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상민 민주당 의원, 이재명 대표 당직 유지 결론을 낸 당무위원회 경과를 비판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리에 무리를 거듭하고 원칙이 아니고 예외로 그 직책을 당대표를 유지하는 것이 별로 상쾌하지가 않습니다. 아주 씁쓸하고요. 뭔가 쫓기듯 허겁지겁 그렇게 찌질한 모습을 보인 것이 영 상쾌하지가 않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결단을 자신의 신상에 관해서 정리가 필요하죠. 거치 정리가. 빠르면 빠를수록 저는 좋다고 생각됩니다. 네, 이상민 의원은 거취 정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인데 검찰이 다시 이 대표를 소환하거나 추가로 체포 동의 요구가 국회에 넘어오는 경우 지금 이 대표 체제가 계속 유지가 될 수 있을까 싶거든요. 근데 뭐 지금 당 상황은 좀 봉합 국면으로 가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이유 중에 하나는 계속 검찰의 시간에서 법원의 시간으로 넘어가면서 소위 이 국민의힘 제기하고 있는 사법 리스크 관련해서도 과거와 다르게 일방적인 상황으로 가지는 않고 있다는 하나하고 그다음에 정부 여당이 지금 제대로 예를 들면 일을 못하는 바람에 지지율이 좀 떨어진 상황, 국정 운영 지지율 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이런 상황 자체가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 내부가 갈등만 일으키게 되면 아니 맨날 싸우는 집안을 누가 지지하겠습니까? 이런 흐름들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또 그리고 계속 얘기가 되고 있는 뭐 이상민 의원 얘기가 나왔는데요. 저는 이제 이걸 쳇바퀴 비판이라고 그래요. 이상민 의원, 조홍천 의원, 김종민 의원, 이원욱 의원 계속 이분들이 반복적으로 비판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내용들이 계속 언론에 나오면서 와 민주당에 상당히 큰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 것이 확대 해석되는 경향들이 분명히 있죠. 근데 당 내부의 의원들 같은 경우도 지금 상황에서는 봉합 국면으로 가야 된다는 흐름 하나가 있고 또 말씀하시는 강성 지지층이라고 얘기하는 사람 같은 경우도 과거와 같은 방식보다는 온건한 방법을 채택해야 된다는 흐름들이 있어요. 일부 분들은 안 그러십니다만 전 그래서 이 문제는 이렇게 진행이 될 것 같은데 문제의 핵심은 두 가지겠죠. 그러니까 재판 과정에서 얼마나 큰 스모킹건이 나올 것인가. 그러니까 이재명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라고 얘기하는 그 내용이 확증적인 무언가 증거가 나올 것인가. 그런 증거가 나오면 이재명 당대표가 견디기 어렵겠죠. 또 하나는 한 8, 9월 정도로 예상되는 공직선거법 1심 재판에서 만약에 무죄가 나온다라고 얘기했을 때 검찰 수사와 관련해서 상당 부분 같은 검찰의 지금까지 태도가 무너질 수 있겠죠. 신뢰가요. 만약에 유죄가 나온다면 공직선거법도 유죄가 나오는 상황이 되면 저는 이재명 당대표가 건드리기 어려운 상황이 올 거예요. 근데 그 전까지 흔들 이유가 뭐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상황에 맞게 유죄면 거기에 맞게 무죄면 거기에 맞게 가는 것인데 지금 중요한 건 국민들에게 당이 이전 투구하지 않는다는 모습을 보이고 봉합으로 가야 된다는 흐름들이 조금 더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비명계인 박용진 의원은 강성 지지층과 헤어져야 한다고 주장을 했고요. 친 이재명계 김남국 의원 불가능하다고 반박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이재명 대표가 이제 개딸과 헤어질 결심을 하셔야 된다. 네, 쓴소리도 하고 바른 소리도 하고 이견을 제출하는 사람을 거기 뭐 적으로 만들어서 뭐 찢으려고 그래요. 수박이랍시고. 18은 뭐 후원금 보내서 사람 조롱하고 문자 보내갖고 뭐 쌍욕하고. 개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지칭하는지 특정하는 것 자체가 어렵고요. 그분들과 어떻게 결별을 하겠다는 것인지 어느 순간 기자회견 해가지고 너희들하고 절교야 이렇게 할 것인지 전 불가능하다라고 보입니다. 글쎄요. 밖에서 보면 더 정확히 볼 수도 있겠죠. 그 강성 지지층과의 문제가 지금 계속 불거지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해결을 하라 이런 얘기 같은데 헤어질 수가 있을까요? 대부분 이제 대통령제 국가에서 이제 양당제가 서로 간에 이제 극단적 양극화 정치를 많이 보이는데요. 저렇게 극성 지지층들의 과도한 목소리가 과잉 대표되는 걸 그냥 방치할 경우에는 그 양극화가 더 심해지죠. 대표적인 사례가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에서 졌을 때 부정선거라고 의사당 난입 명령을 내서 난입해서
미국의 헌법 체제가 완전히 유린당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게 다 극우 백인들이 나와가지고 그 트럼프를 지지하는 극성 팬들이 와가지고 그런 일을 한 겁니다. 예. 지금도 이제 그 재판이 진행될 예정으로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저는 좌나 우나 특히나 민주당 같은 경우 지금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극렬 지지층들이 이제 개딸이라고 하는 분들이 있다고 하는데 네. 이런 분들의 목소리가 일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네. 그것이 지금 전체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전체 지도부를 보위하고 옹이하고 비유하는 그런 목소리로 과대 포장돼 가지고 오히려 당내의 민주주의나 당내의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 쓴소리나 바른 소리를 억압하는 형태로 간다고 한다면 이건 트럼프 현상과 뭐가 다를 게 있습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예. 이 지금 아까 박용진 의원이 이야기한 이른바 이제 극성 지지층들의 과도한 정치적 행위를 예. 김남국 의원은 나와서 거기 올라타고 싶고 내년 또 공천 관련된 게 있으니까 또 그렇게 뭐 칭찬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개인적인 생각이시죠? 예,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그러나 지도자가 되고 정치인이 올바로 가기 위해서는 예. 네. 자기를 지지하는 층이라 하더라도 그 지지층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잘못된 이야기를 하고 과도한 정치 행태를 할 때는 그걸 분리하고 결별하고 혼을 내주는 것이 저는 정치인의 올바른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비판해온 이원록 의원의 자택 부근에서 이 강성 지지자들이 시위를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거든요. 그렇죠. 이재명 대표가 이거에 대해서 좀 민주당원이라면 이재명의 지지자라면 시위를 즉시 중단하라고 했습니다. 이 대표의 또 이런 행보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이제 와서 뭐 저런 이야기 해봤자 저분들이 와 이재명 대표가 중단하고 그랬으니 중단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하실까요? 안 하지 않습니까? 예. 결국 이 문제의 뿌리는 깊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에 이런 문자 폭탄이 있을 때 이게 네. 양념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행동에 정당성을 부여해버렸어요. 예. 그러면서 굉장히 그들이 당의 주인인 것처럼 예.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1층에 지금 당사 1층에 당원존이라고 해서 이분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줬지 않습니까? 그때도 얼마나 비판이 많았습니까? 그래서 그 수시로 출입할 수 있는 출입증도 이것도 뭐 주고 이랬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결국 이분들 키워냈잖아요. 그리고 또 이분들에게 정당성을 부여했고 근데 이제 와서 아유 이제 그만해 나하고 상관없어라고 이야기한다면 이분들이 아유 듣겠습니까? 저분은 뭐 무슨 뜻이다라는 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예. 근데 그 행동이 지금 정말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민주주의를 위협할 정도의 그런 위협이다. 왜냐? 지금 이원욱 의원이나 박용진 의원 지역구 앞에서 지금 매일 이런 시위하고 그 집에 앞에도 저렇게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일상적으로 활동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게 지지의 표현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이미 해결해야 될 시점을 이미 넘어섰다. 그리고 민주당이 이거를 지금 그동안 사실은 이게 키워온 측면이 충분히 있다. 이재명 대표가. 네, 네. 그리고 말은 저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예. 속으로는 아닐 것이다라는 게 누구나 다 짐작하는 부분이거든요. 이거는 뭐 김남국 의원도 이야기하잖아요. 헤어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네, 네. 결국 왜냐하면 자기들이 유리하기 때문에. 예.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지금 민주당이 자꾸 이 문제를 어떤 법원에서 뭔가 결정하면 뭐 다르게 판단할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네, 네. 예. 이게 결국은 당의 운명을 법원에다 맡기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도 이 상황을 주도적으로 만들어 나가야 돼요. 예.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본인이 결단을 내려야 되거든요. 계속 법원의 판단 보고 따르고 하면 결국 뭐 대한민국 법원이 뭐 정치를 다 좌지우지하게 만들어 두겠다는 겁니까? 예. 그러니까 정치라는 거는 정치인들이 돌파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돌파를 지금 못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당내 이런 목소리가 계속 나오는 것이고 이걸 만약에 내년 총선까지 끌어간다 그러면 과연 민주당이 어떤 상황이 될지 그것 때문에 지금 당원들이 계속 걱정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위원님이 법원에 민주당의 운명을 맡기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아까 김 교수님도 유죄가 나오면 나오는 대로, 무죄가 나오면 나오는 대로 거기에 맞춰서 좀 계획을 짜면 된다 했는데 유죄가 만약에 나온 이후에 수습이 가능할까요, 민주당? 그때가 되면 만약에 그런 상황이 온다면 이제 직접 책임을 지셔야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아직 나오지 않은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죠. 뭐 리스크에 대해서는 우려할 수밖에 없습니다만 네. 예. 뭐 어떠한 특정에서 뭐 결과물을 예상할 수도 사실은 없는 상황이고요. 그렇죠. 특히 네. 이제 가장 빨리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공직선거법 재판 같은 경우에는 어찌됐든 기억을 가지고 다투는 영역이기 때문에 사람의 내심과 주관적인 판단의 영역을 법적으로 검찰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어떻게 유죄라고 확신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은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또 도의적으로 그냥 일반 시민들이 보셨을 때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것과 네네. 이것이 법적인 사안을 가지고 다투는 것, 그런 증거와 법리, 수사로 말하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툼의 분명히 여지가 있죠. 차이가 있을 것이다라는 점에서 예. 아직 뭐라고 속단하기는 좀 이른 시점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는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헌법재판소 이 검수완박, 이 검찰의 수사권 완전 박탈이라고 표현을 하죠. 이 개정 법률이
유효하다고 판단을 했고 이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 공감 못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먼저 내용을 듣고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부 장관으로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위법이지만 유효하다는 결론에 공감하기는 어렵습니다. 5분의 그 취지는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회기 쪼개기, 위장탈당 입법을 해도 괜찮은 것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검수완박 법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판단을 하지 않고 각하한 점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자, 민주당은요, 법무부 장관이 헌재 결정을 정면으로 부정해도 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탄핵하자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뻔뻔함이 탈우주급이다 이런 표현으로 민주당을 비판을 했습니다. 예. 김구식 교수께서 좀 이야기 좀 해주시죠. 사실은 이제 한동훈 장관이 당사자가 돼서 권한쟁의 심판을 했는데 각하됐기 때문에 그렇죠. 각하됐다는 그 이유는 청구의 자격이 없다는 거 각하를 한 거예요. 네. 그런데 탄핵하겠다고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러니까요. 그동안에 헌법재판소의 개인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자격으로 이 권한쟁의 심판 소송을 한 사람이 많아요. 그분들이 각하된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법리를 잘 모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분들 다 탄핵돼야 되고 감옥에 가야 됩니까? 저는 정말 각하됐다는 결론을 가지고 각하된 결론에도 동의하기 어렵고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 결론만 앞세워서 한동훈 장관이 이제는 헌법을 부인했기 때문에 탄핵해야 된다는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견강부에도 그런 견강부회가 없다. 네. 삼청동 안국동에 있는 헌법재판소에 가서 개인의 호소를 위해서 헌법이 자기를 보호해 줄 거라고 그 권한쟁의 심판했던 수많은 국민들 각하된 사람은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저는 정말 납득하기 어려운 그야말로 한동훈에 집착하는 한동훈 스토커식의 저는 발상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저는 한동훈 장관 입장이 틀린 게 하나도 없습니다. 맨 처음에 나온 게 뭡니까? 존중한다고 했습니다. 판결을 존중한다. 그런데 동의하기는 쉽지 않다. 공감하기 어렵다. 공감하기 어려운 뭐냐면 절차는 문제가 있는데 결과는 변할 수 없다. 라는 그 논리에 동감하기 어렵다는 얘기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5대4로 기각이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법사위원장하고 국회의장의 가결권 선포는. 그 5대4 중에서 4명은 반대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그 4명과 5명에 대한 이야기를 공감하기 어렵고 의미 있다고 평가를 한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저런 입장 표명을 헌법을 부인했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저는 정말 국민들이 이런 것들조차 잘 이해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 민주당은 그저 그냥 한동훈 잡기만 해란이 돼 있는 게 아닌가. 좀 그러면서 참 안타깝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오전 이 법사위 전체 회의가 있죠.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내일 이 정도면 좀 설전이 예상이 되거든요. 좀 어떻게 설전 정도가 아니겠죠. 제가 볼 때 이 정도면 제가 볼 때는 그런 거예요. 맨 앞에 나오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헌법재판소 결정을 존중합니다. 그건 일단 인사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 뒤 내용이 더 문제예요. 아니 어떤 게 유연이고 어떤 게 위법입니까? 법무부 장관은 판단하는 주체가 아니에요. 아직 헌재에서 이거 다루고 있는 문제예요. 근데 본인이 이미 이 내용에 대해서 위법이지만 유효하다는 결론에 공감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건 헌재가 결정할 결정 권한에 대해서 본인이 이미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그 다음이 더 문제입니다. 5분의 취지. 제가 볼 때 헌법기관에 계신 헌법재판관들이에요. 딱 적시를 냈어요. 이것만 적시한 게 아니에요. 김기현 당대표도 전 이해가 안 돼요. 뭐 헌법재판소를 유사정당 카르텔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헌법기관을 징벌할 것 이런 얘기를 해요. 아니 집권 여당과 법무부 장관이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예를 들면 이렇게 소위 월권에 해당되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 상황을 갖다가 그대로 내버려 둔다면 우리 헌법기관을 누가 예를 들면 지켜낼 것인가의 문제가 하나 있고요. 그러니까 저는 대통령도 법원에서 판단한 문제에 대해서 소위 그걸 뒤집어 버리고 외교부 장관은 그걸 집행을 할 때 법원의 집행 명령에 대해서 보류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이번에도 마찬가지 법무부 장관이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서 본인이 뭔데 위헌위법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깔고 거기다가 또 특정한 5분에 대해서 적시를 하면서 공격적인 발언을 하는 것 이건 매우 부당하죠. 적어도 이건 민주주의 기본인 거죠. 이 정도는 저희가 지켜줘야 될 상식적인 범주인데 특히 가장 책임을 져야 될 법무부 장관이나 당대표가 이런 말씀을 하시게 되면 제대로 뭐가 작동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나라 사회에서. 김종욱 박사님 흥분하신 건데 잘못 흥분하신 거예요. 한동훈 장관이 이야기한 위법이지만 유효하다는 결론에 공감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는 전혀 그런 해석이 아니죠. 이 문해력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유연 위법이라고 헌법재판소가 앞부분에 대해서 국회법 위반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네. 국회법 위반을 했다는 위법을 이야기했고 헌법재판소 결정문에 그 국회법 위반하면서 심의권과 표결권을 침해했다고 했을 때 헌법에 나와 있는 다수결의 원칙을 침해했다고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수결의 원칙을 침해했다는 국회법 위반 사실을 헌법재판의 결정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유연 위법이지만 그렇지만 유효하다고 결론 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연 위법이지만 유효하다는 결론은 통틀어서 헌법재판소의 판결문을 이야기한 것이지 이게 무슨 한동훈 법무장관이 자기 생각을 해서 이건 유연이고 위법이라고 말하는 정치적 견해를 이야기한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떻게 그러니까 반박을 하더라도 해석을 잘해서 해야죠. 그러니까 헌법재판소가 두 개잖아요. 검찰 법무장관과 검사 6명이 냈던 권한제기 심판에 대해서는 각하를 한 거예요. 그렇죠. 이거 청구권 자격이 없다 각한 거예요. 예. 그 이야기하고 이번에 이 검수항목법이 진행된 절차에서 국회법을 위반했다는 점에서는 절차상 위반했다는 게 5대4로 오히려 인용이 됐잖아요. 그러나 거꾸로 법의 효력은 유지된다고 또 5대4로 기각을 시켰어요. 그 전체 과정을 유연 위법이지만 유효하다는 헌법재판소의 결론을 한동훈 장관이 인용한 겁니다. 그걸 이제 한동훈 장관이 정치적으로 주장하는 이야기지만 안 되죠. 말씀하신 게 그러니까 절차상 하자에 대해서 일부 요소가 있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유연 위법이지만 유효하다는 결론. 일부 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이 법에 대한 효력은 있다고 얘기한 거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확증된 결론에 대해서 그것을 갖다 인정해야 되는 건데 예를 들어 앞에 부분에 일부라는 내용을 가지고 그때는 5대4예요. 유연 위법이라는 게 5대4고 그렇지만 유효하다는 게 또 5대4예요. 그러니까 두 개를 동등하게 이야기한 거죠. 5대4라고 하더라도 5의 결정이 나게 되면 헌재의 결정을 다수결로 인정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법무부 장관이 이렇게까지 해도 헌재 결정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무엇이 문제가 있는 것처럼 발언하는 것 자체가 저는 본인의 자기의 권한 내부에 있지 않다라고 말씀드립니다. 헌재의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한 핵심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유연 위법이지만 유효하다고 결론 내린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서 존중한다고 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위헌 위법이라고 예고한데 효과는 인정을 했다는 거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요거 한번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박용진 민주당 의원, 민영배 의원의 꼼수 탈당에 대해서는 깨끗하게 사과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요 복당하려는 거 지금 가능한 상황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요거 한번 얘기해 주시고요. 본인이 오보라고 얘기했어요. 그렇다면 복당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겁니까? 저희가 이해를 좀 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좀 불거진 이유가 그 의원총회라든지 이제 당내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회의가 있었는데 당시에 이제 몇몇 의원들이 메시지를 보내는 장면이 포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요. 민영배 의원의 복당을 이제는 좀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언론을 통해서 사실 그게 포착이 되면서 일부 의원들의 움직임이 당 안에 상당히 많은 것 아니냐. 일단 이번에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온 만큼 일단 결과적으로는 이 법안의 유효성, 효과는 인정이 됐기 때문에 절차상에 있어서 여러 가지 뭐 탈당이라든지 이런 일이 있었지만 결국엔 인정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뭐 그를 받아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분위기가 조성이 된 건데요. 다만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이 추진할 가능성은 있지만 추진했을 때 역풍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한동훈 장관의 책임이 절대 가볍지 않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말씀을 드리지만 동시에 지금 민주당이 좀 무겁게 생각해야 할 것은 결과적으로는 이 법안 자체는 정당하고 유효하고 효력이 있는 법안이다라고 인정이 되었지만 과정상에서의 문제가 있었다라는 점은 분명히 적시를 한 것이거든요. 소위 말하는 위장 탈당 이런 것은 문제가 있었고 결국에는 법사위에서의 일부 절차가 원활히 작동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민영배 의원의 복당을 지금 당장 논의하고 추진하려고 하는 듯한 움직임이 만약에 있다면 그것은 시기상조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직까지는 언론을 통해서 나왔고 말씀하신 대로 오보다라고 하는 부정의 흐름도 있기 때문에 이것이 공식적인 안건으로 추진되기는 아직은 좀 일러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뭐 언급을 했습니다만 절차가 이상하게 진행이 됐는데 결과는 유효하다라고 하니까 이제 얘기가 좀 복잡하게 엉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정치권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분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